최근 한국의 밤거리는 새로운 열풍으로 뜨겁다. 도쿄에서 출발한 최고급 항공사의 승무원부터 한국으로 이주한 중년의 일본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쏟아진다. 한국 남성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다는 것이다.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적극 추천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 여성들을 이토록 한국 남성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심지어 자신의 고국인 일본을 버리고 한국 남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 내 이름은 스오 슈사, 조방추사, 48세. 일본계 금융그룹 재팬 파이낸셜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을 잃은 후 나는 내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남편은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마지막 순간에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로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직접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게 그날의 사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한국인은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일 뿐이라고. 일본의 정밀한 시스템이나 유럽, 미국의 선진국들이 가진 투명한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감정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뒤처진 나라. 나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금융그룹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투자 제안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거절했다. 몇 년 전 한 한국계 펀드 회사와의 계약에서 나는 큰 손실을 입었다. 내부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였지만 그 프로젝트를 승인한 사람이 나였기에 내 경력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한국은 감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곳. 이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면 늘 말했다. 한국 같은 곳과는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돼. 그들의 경영 능력으로는 절대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친구 오오하시 에미코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슈사, 나 한국 남자랑 재혼했어. 지금 서울에 있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에미코는 나와 동갑내기이자 나처럼 혼자 살던 친구였다. 그런 에미코가 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정말 괜찮을까? 한국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묻자 에미코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밝았다. 슈사, 나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불신했던 곳에서 에미코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한국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와, 보면 알아. 슈사. 정말 달라. 완전히. 그날 밤 나는 사케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아는 한국이 전부일까?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 경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내 남편을 앗아간 곳, 내 경력을 망가뜨린 곳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에미코의 달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내가 뒤처지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한 달 후 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 포럼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다.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전부 자동화되어 있었다. 얼굴 스캔만으로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이상하네.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겉만 번지르르 할 거야. 실제 운영에는 문제가 많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더 큰 혼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했고 노약자 같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다. 심지어 외국인인 나에게 길을 알려주려는 사람도 있었다. 말도 안 돼. 쇼를 하는 게 분명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나의 신념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포럼 장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지하철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길을 잃어도 누구든 도와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친절하거든요. 그 직원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자신감에 나는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다.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다. 다음 날 포럼 현장에서 나는 박진우라는 이름의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만났다. 내 발표가 끝나자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본 금융그룹의 투자 전략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닙니까?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왜 우리가 한국처럼 불안정한 시장을 믿어야 하죠? 과거의 사례를 봐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라. 혹시 몇 년 전 그 한국 펀드 회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거지?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논리 정연함이었다. 그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군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박진우 씨의 날카로운 질문, 당당한 태도, 내가 직접 본 서울의 모습, 모든 것이 나의 기존 생각과 정반대였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한국인 대학생이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희 부모님도 외국에 계셨다면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에미코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슈사, 서울에 왔구나.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볼래? 5년 만이네? 보고 싶다. 5년 만에 에미코를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동시에 불안했다. 한국에서 변해버린 에미코가 나의 마지막 신념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에미코와 만나기로 했다. 5년 만에 만난 에미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밝은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마치 15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슈사, 오랜만이야. 에미코는 나를 껴안고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진심이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조심성 많고 우울했던 에미코는 어디로 간 걸까? 에미코 정말 많이 변했네. 다른 사람 같아. 여기서 많이 변했어. 나 자신도 놀랄 정도야. 슈사.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있을 때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 에미코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으며 얼마나 행복한지. 내게는 모든 이야기가 믿기 힘든 동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진짜 큰 충격은 다음날 포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 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제 질문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시죠? 카페에 도착하자 박진우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몇 년 전 그 한국 펀드 회사 사건, 당시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저는 우리 회사 내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보했습니다. 그 결과 귀사의 그룹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그토록 분노하고 증오하고 불신했던 한국인.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니. 왜 그런 일을? 같은 회사였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까?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죠. 그 순간 내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48년간 쌓아온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남편분 일도 그렇고 그 투자건도 그렇고.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에미코에게 전화했다. 에미코? 정말 괜찮은 거야. 그 한국 남자 연기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무나 틀렸던 거지? 슈사? 너 지금 울고 있니? 네, 진짜 목소리를 얼마 만에 듣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온 걸까?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에미코는 한참 동안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더니 따뜻하게 말했다. 슈사,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올래? 남편이 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대.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48년간 쌓아온 편견과 오만이 모두 무너져 내린 낯선 내 모습.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을까? 내일 에미코의 집에서 나는 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다음 날 저녁 나는 에미코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다. 단지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의 풍경에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문을 열어준 에미코의 남편 김민준 씨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척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안녕하세요, 슈사 씨. 에미코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의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에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하게도 나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환대만이 느껴졌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집은 단정하지만 무척 아늑한 느낌이었다. 거실에는 편안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맴돌았다. 벽에는 에미코와 김민준 씨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진정한 행복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몇몇 요리가 눈에 띄게 일본 스타일인 것을 발견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에미코가 일본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일본식으로 간을 좀 해봤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김민준 씨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에미코를 위해 일본 요리까지 배웠다고 했다. 부엌 카운터에는 일본 요리책 몇 권이 놓여 있었는데 책이 낡은 것으로 보아 자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에미코를 위해 일본 요리를 배우셨어요? 당연하죠.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식사 중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미코에게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으셨다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왔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몇 년간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맛있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고 배부른지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순간 4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랬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내게 물어봐 주지 않았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과 고독감,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이 사람이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나는 눈물을 닦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 없어요. 슬플 땐 울고 기쁠 땐 웃는 게 당연하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감정을 갖는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김민준 씨는 내게 휴지를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재촉하지도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에미코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슈사,
내가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건 바로 저 말 때문이었어. 내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 일본에서는 모두들 강해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약함도 인정받고 눈물도 이해받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는 에미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변했지. 진짜 내 모습이 된 거야. 꾸밀 필요도 무장할 필요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 식사 후 김민준 씨의 어머니가 오셨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다. 나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려놓고 따뜻하고 거친 손으로 내 두 손을 꼭 잡으셨다. 고생 많았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저 강한 척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할머니는 내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울어라, 울어. 다 쏟아내고 나면 괜찮아질 게다.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마음을 씻어내는 거지.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나도 일본 사람들 좋아해. 정이 많고 예의가 바르지. 그리고 너희들은 참 강해. 하지만 기억하렴,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다는 걸.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오직 이해와 수용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는지, 그리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인생에 영원한 겨울은 없단다.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 할머니의 눈빛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에미코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불빛으로 환했지만 집안의 온기가 내게는 그보다 더 아련하게 다가왔다. 에미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한국을 이렇게나 오해하다니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슈사,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하지만 난 이제 48살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에미코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격려로 가득했다. 알아? 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나이는 상관없어. 마음이 젊으면 사람도 젊은 거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4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불어 들어온 것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며칠 후 에미코는 나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서울 시내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중년 일본 여성들의 모임이었다. 여기에 와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아. 커뮤니티 센터의 회의실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여러 언어로 된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한국 차와 작은 다과가 놓여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나와 같은 나이대의 일본 여성들이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진행자는 다나카 유미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산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새로운 친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소중하고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45세의 사토 아카미 씨였다. 저는 5년 전에 한국 남자와 재혼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본에서는 과부라고 수군거리고 형제나 친구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선이 전혀 없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말해줬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의 행복이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다음은 52세의 야마다 하나코 씨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이 말기 암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까지 돌봐주었어요. 남편은 매일 제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싸우자고 말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제가 힘들까봐 걱정했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켰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본에서는 모두들 현실을 받아들여라,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해도 된다, 슬퍼해도 된다,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떠날 때 병동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렇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남편이 아팠을 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병원의 차가운 복도, 기계적인 치료와 위로의 말들은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의료진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절망감과 외로움이 다시금 떠올랐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60세의 스즈키 케이코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남편을 잃고 나서는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웃들은 저를 누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주죠. 한국 친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이고 주름은 삶의 훈장이라고 말해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제 나이 70이지만 40살 때보다 더 생기가 넘쳐요.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요. 48세의 하야시다 치에 씨는 또 다른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가족을 찾았어요. 제 한국 친구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줘요. 명절에는 항상 저를 초대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요. 그들은 제게 한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절에 데려가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매일 찾아와 죽을 끓여주셨어요. 여기 가족도 없는데 우리가 가족이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걸.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이 가진 특별함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나이, 과거,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놀라운 문화. 처음에는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마음이 통하면 괜찮더라고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줘요. 한국말을 서툴게 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말해주거나 몸짓을 써가며 이해를 도와주죠. 때로는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눈빛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따뜻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요. 다나카 유미 씨가 말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버스 타는 법을 몰랐는데 모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표 사는 법을 알려준 것은 물론 제가 길을 잃을까봐 새해 정거장이나 같이 가주셨어요. 손님이니까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한다면서요. 슈사 씨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여성이 내게 물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의 과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제가 정말 크게 오해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기술적인 면만 봐도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아요. 티머니 카드의 편리함, 지하철의 정확성,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문화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
일본에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이 문화적 차이는 진정한 정체잉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에미코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슈사,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서 행복한지, 왜 내가 변했는지. 한국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나를 찾게 해준 거야. 알겠어.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야. 이곳 사람들은 사람 마음속 가장 좋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마법을 가진 것 같아. 모임이 끝나자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한국의 첨단 기술,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내가 평생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가 이 나라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이 놀라운 문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철학과 정신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타인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나는 박진우 씨와 다시 만났다.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우연히 병원 앞에서 마주쳤다. 그의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걷는 박진우 씨. 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박진우 씨는 아버지의 속도에 완벽하게 맞춰 걷고 있었다. 그 세심한 배려와 끝없는 인내심에 나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시간 많아요. 무릎 아프시면 언제든지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넘쳤다. 조금의 짜증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작은 접이식 의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언제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박진우 씨를 보며 나는 나의 과거를 선명하게 떠올렸다. 남편이 아팠을 때 나는 얼마나 조급했던가. 빨리 약 먹으라고, 빨리 쉬라고, 빨리 나으라고 재촉했다. 나는 혼자 얼마나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가. 나는 박진우 씨처럼 인내심을 갖고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 병원 로비에서 박진우 씨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버지는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매주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나요? 네.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요. 나는 忍부주 말했다. 한국에도 요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박진우 씨의 말에 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내 진심 어린 말을 듣자 박진우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배웠을 때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네, 많이 변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었죠. 정말 멋진 나라예요. 그때 박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을 간호하실 때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걸 혼자 지켜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 무력감을 혼자 견뎌야 했죠. 박진우 씨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이해는 너무나 깊어서 마치 그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 같았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잘 돌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심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박진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간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누군가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그때 박진우 씨의 아버지가 검사를 마치고 나오셨다. 인자해 보이는 그 어르신은 나를 보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진우야, 이 아가씨는 내 친구냐? 네, 아버지.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스오 슈사 씨예요. 어르신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이 혼자 한국에 왔구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아, 아닙니다. 폐를 끼칠 수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폐는 무슨,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어. 한 사람 더 있으면 더 시끌벅적하고 좋지. 그리고 넌 손님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걸 제일 좋아한단다. 어르신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나는 소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갔다. 전형적인 한국의 3대 가족이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다. 박진우 씨의 어머니는 60대의 인자한 분이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차를 내주고 과자를 준비해 주셨다. 어서 와요, 어서 와. 진우가 일본에서 온 친구라고 하더라고. 우리 일본 좋아해. 예의 바르고 깨끗하잖아. 어머니의 열정에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일본에서는 첫 만남이 보통 꽤 서먹한데 이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박진우 씨의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였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슈사 이모,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어린 딸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조금 해요? 나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와, 잘한다. 나도 일본어 배우고 싶다. 아들이 신나서 말했다. 이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왔지만 가져보지 못했던 삶이 아닐까? 사랑에 둘러싸인 느낌? 소속감.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 박진우 씨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덜어주셨다.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밖에서 고생이 많지. 어머니도 나를 챙겨주셨다. 슈사 씨, 이 국물 몸에 좋아. 많이 먹어. 아내는 상냥하게 말했다. 언니, 한식 입에 맞으세요?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이 담긴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럼 자주 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문은 친구에게 항상 열려 있어. 한국에서는 친구도 가족이야. 식사 후 박진우 씨의 아버지는 나를 거실로 초대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이가 드니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 너희들에게는 힘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삼남매를 키웠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착하고 사랑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는지. 사람이 사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지. 사랑이 있는 곳이 집이고 정이 있는 곳이 고향이야. 어르신의 말은 소박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정의해왔던 성공을 떠올렸다. 돈과 지위를 좇았던 나. 진정한 부유함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박진우 씨는 나를 호텔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셔서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쁩니다. 박진우 씨는 잠시 멈췄다. 슈사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때 서울의 밤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했다. 나는 내 마음도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별들 같다고 느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에미코에게 전화했다. 에미코, 이제 정말 알겠어. 네가 왜 여기서 행복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많이 변했네, 슈사.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변했지.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뿌리를 알고 싶어. 마지막 날 박진우 씨는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동환 명예교수님을 만났다. 80대의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의 연구실은 한국 고전과 세계 철학 서적으로 가득했다. 일본에서 오신 금융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교수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교수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정쟁칭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철학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혈연과 지연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정신입니다. 교수님의 깊이 있는 말에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따뜻함의 근원을 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눈치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읽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양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옌칭이라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인정은 단순히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은 내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도 깊은 슬픔이 있군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깊은 지혜와 철학을 가진 나라였다. 교수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철학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 담긴 그릇이지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48인데 정말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날 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진심과 정이 담겨 있는지.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의 시작. 도쿄에 돌아온 지 한 달. 나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48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20살 때처럼 설레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여전히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수호 씨, 한국 출장 다녀오더니 이상해졌어. 요즘 한국어도 배운다며?
그런 후진국 언어를 뭐하러 배워? 시간 낭비 아니야. 한국 드라마 보려고?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말에 동조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 수호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학원의 친구들은 내 진심을 이해해 주었다. 어느 날 에미코에게서 소포가 왔다. 한국어 교재와 손으로 쓴 편지였다. 슈사에게 이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글자들이야. 한국어를 배우면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 너 또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편지를 읽으며 나는 또다시 울었다. 친구의 진심에 감사했고 나 자신의 변화에 놀라웠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박진우 씨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슈사 씨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파이팅. 그의 따뜻한 답장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는 파이팅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것 같았다. 3개월 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금융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장님, 정말 그만두시겠습니까? 48배 새로 시작하시겠다고요? 네, 저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는 돈과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에미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에미코, 정말 고마워. 그날 내 손을 잡아줘서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나도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슈사, 축하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나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진정한 여행이었다. 48이라는 나이는 늦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했다. 나의 진정한 청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한국이라는 이 장소가 내게 준 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효율성이 아니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감정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였다.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